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기본서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한 8주 정도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 이제 수업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입문서에서 했던 건 이제 용어 정리 정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 2월에는 제가 이제 기본서 내용의 한 60% 정도 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뭐 이걸 이 두꺼운 책을 2달 만에 끝낼 수는 없고 한 60% 정도.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암기사항 조금 많은 암기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3, 4월로 다 넘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월 달에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3, 4월 과정, 이때는 기본서 내용의 한 80%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한 20%는 제가 버릴 겁니다. 이거 다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 아마 요약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약집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1, 2월, 3, 4월 달에 기본 그 이론 강의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뭐 요 기본서 내용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나 좀 중요한 내용들 그거 위주로 할 거고, 암기가 많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3, 4월 달로 넘기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월 그 11월 달 입문 과정 때.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이 기본서에 보면은 입문서에서 봤던 내용들 중에 조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그거 좀 확인 좀 하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니까 요 부동산 공법이 뭔지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좀 예습 같은 거, 예습은 제가 큰 거 아니라고 했죠. 복잡하긴 하고 그날 뭐 배울지,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면 광역도시계획이 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슨 뜻인지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당연히 복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은 뭐 뒤에 뭐 메타인지 뭐 무슨 해가지고 지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최대한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기출 문제들도 최대한 그 수업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릴 거고, 이렇게 제 첫날부터 뭐 큰 각오를 가지고 학원에 오셨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찍 준비를 하면 그만큼 학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 제발 구정 즈음 해가지고 전보로 좀 가지 마십시오. 전보로 좀. 어떤 분 꼭 이렇게 구정이 끝나고 나면 찾아오시죠. 와가지고 야 진짜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올해 내가 시험운이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그건 점쟁이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 시험은 시험운이 있어야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하면은 합격하는 거고, 시험운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일단 최소 공무원 시험 이상, 우리는 그냥 60점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그런 시험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한때 또 명리학에 빠져가지고 사주팔자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주팔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있죠. 여기마다 글자가 2개씩 있습니다. 이 2개의 글자를 기둥이라고 해서 사주라고 하면 사주. 글자가 8글자죠. 이 팔자, 사주팔자. 이렇게. 그다음 위에는 청간, 밑에는 지지. 그래서 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뭐 인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밑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가지고 12개. 10자랑 12개. 이걸 조합을 가지고 60몇 개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은 기도빨이 되게 잘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작년에 보면은
점쟁이가 시어문이 없다니까 막 뭐지? 그 부적을 4개씩 5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적 쓸 돈으로 소고기 사드십시오. 그냥 제가 기도빨이 잘 받는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의 부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그 부적 쓰고 막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어떡하지 그런 것 좀 하지 마시오. 제발. 이렇게 제가 부적의 역할을 할 테니까 그냥 하고 오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운이 있고 그래야 합격하는 시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그래서 일단은 자 보면은 부동산 공법이죠. 네. 우리나라에는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시험 과목 이름입니다. 시험 과목 이름. 해서 부동산이라는 단어랑 공법이라는 단어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단어인데 일단은 공법. 공법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 공법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사법이랑 먼저 비교를 해보죠.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대표적인 사법이 바로 이제 민법입니다. 민법이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고 이제 공법.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도 공법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 만한 것들 중에서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형법이라든지 헌법 이런 것들을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공법과 사법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지구상에 갑이라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아직 잠이 덜 깨셨습니까? 자, 지구상에 갑이라는 사람 한 명 있는 거죠. 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그러면은 갑이랑 을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 이렇게 해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은 첫 번째, 이 갑과 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가지고 공법과 사법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국가 내지는 지자체 이런 사람들 나중에 행정청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행정 주체와 행정 개체인 일반 국민 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바로 공법입니다. 공법. 그 다음에 사법이라는 건 개인,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 이렇게. 일단 이게 첫 번째 구별 기준. 공법은 국가 내지는 지자체와 일반 국민 사이, 즉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사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지위에 놓이는지가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상하 관계를 가진다는 거. 이렇게. 근데 사법 관계에서 이 사인과 사인은 대등 내지는 수평적 관계를 가집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금전을 1억 원 빌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하면 갑은 을에게 돈을 변제를 해야겠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변제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자, 갑은 변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을은 돈을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니까 분쟁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소송해야죠. 소송. 이렇게. 그래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판사님은 채무자인 갑과 채권자인 을 이 두 사람을 한쪽을 좀 도와줄까요? 아니면 이 두 사람을 평등 대등한 지위에 놓고 판단을 할까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을 대등 수평적 지위에 놓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각각이 제시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법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법적 관계는 자, 여기 갑의 토지가 있습니다. 갑은 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갑은 이 토지에 그냥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뭔가를 받아야 될까요? 뭔가 받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라고 부릅니다. 건축 허가. 지자체로부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건축 허가권자를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지자체가 만약에 평등, 대등한 집이라면은 갑은 지자체한테 뭐 허가를 받고 알리고 나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죠. 내가 그냥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토지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통제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보다는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국가나 지자체의 통제를 받으면서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공법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있는 그런 법이고, 사법 관계는 사인과 사인이 대등 수평적 관계에 놓이는 것, 이런 것들을 사법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다음, 그럼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뭘 하는 법이냐면 규제라는 거예요. 규제. 개인의 자유를 조금 규제를 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공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갑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라라는 거죠. 이러한 허가라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규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내 집이 서면 한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집은 저쪽에 서면 한가운데가 아니라 집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주거지역에나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마약 살 수 있습니까?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있죠.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어디 파는지. 살 수는 있지만 이걸 처벌하는 거예요. 즉 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법적 관계. 이렇게. 그래서 내 개인의 재산, 뭐 토지라든지 돈, 이런 것들은 내 개인의 재산이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규제를 받으면서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법적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사법적 관계는 사인과 사인 간의 이런 분쟁을 대등, 이 두 사람을 대등 평등한 지위, 수평적 지위에 놓고 판단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법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공법과 사법의 관계.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거죠. 부동산. 이 부동산의 정의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99조 1항에 보면은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자, 그러면은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민법에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공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토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죠. 그 다음에 토지에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토지에 붙어 있는 것들 중에 이 공인중개사 업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뭘까요? 건물. 뭐 임목 같은 것들 우리가 중개하진 않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나 건물, 요걸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에서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걸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부동산 공법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과 평등한 지위에 놓입니까? 한쪽이 우월한 지위입니까? 우월한 지위죠. 누가? 국가 지자체, 즉 행정청이. 행정청이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뭘 하는 법이죠? 규제를 가하는 법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거. 해서 이 공법이라는 건 똑같은 말로 규제법이다 이 말. 규제법이다. 이렇게. 공법은 규제법이다. 그러니까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뭐 하지 마, 뭐 할 때는 허가받아, 뭐 할 때는 신고해,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해라라는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공법이기 때문에, 규제법이기 때문에. 해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말을 바꿔보면은 토지나 건축물 이런 것들을 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재산권. 재산권에 관해서 규제를 가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공법.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 보면은 헌법 23조에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즉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고 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이 재산권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재산권은 그 행사의 자유를 보장을 하지만 규제를 한다라는 건 이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공법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요 공공복리. 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을 하겠다, 즉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뭐 이런 것들, 여기가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이다라고 그러죠. 주거지역인데 갑은 여기다가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거지역에 공장 같은 거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거지역이 뭐 하는 데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공장 같은 걸 지을 수 없다. 즉 내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왜냐하면은 이 주거지역 옆에는 집들이 있을 텐데 중간에 공장이 들어오면은 나머지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규제를 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마찬가지죠. 내 돈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서 지 혼자 먹고 방 안에서 뭐 혼자 놀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먹고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튀어나와가지고 타인의 신체, 생명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다 보니까 이런 행위들을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바로 부동산 공법.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행복보다는 타인의 공공의 신체나 생명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행복 요걸 규제를 하겠다,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 요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법인데 그 이유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를 가하는 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법, 형법, 우리가 배우는 뭐 세법 이런 것들은 단행 법률로 법이 존재를 하는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토지나 건물에 관한 공법들 중에서 우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6가지의 법률을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 한 100여 개, 100개 넘게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해서 요 정도는 알아야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6가지의 법률을 뽑아내고 그걸 우리 시험 과목으로 만든 게 바로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6개의 법률이 어떤 게 있는지 볼 겁니다. 뭐 참고로 11월 달에 수업 들으셨던 분은 제가 11월 달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오신 분들은 11월, 12월 과정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근데 뭐 나중에 1, 2월 달부터는 수업에 빠졌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은 굳이 복습을 안 하셔도 되는데 1, 2월 달부터는 수업에 빠지면 안 되고 요거 빠지시면은 반드시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법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여기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크게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 전부 다 묶어서 뭐라 부르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국토. 그래서 이 토지에 관한 법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만들겠다라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아까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규제법.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먼저 규제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하고 나서 뒤에 뭘 하냐면 이용을 하는 거.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거.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으로서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에다가 법을 만들어 놓고 제목을 붙일 때는 그 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 법의 제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도 우리는 국계법에서 계획이라는 것과 이용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계법은 크게 계획이랑 이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계획이랑 이용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계획으로서 먼저 규제를 하고 나서 뒤에 이용을 합니다. 자, 이 이용에는 크게는 두 가지. 적극적 이용이랑 소극적 이용. 이렇게 구분합니다. 적극적 이용이랑 소극적 이용. 그래서 적극적 이용을 다른 말로 개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소극적 이용을 보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용, 개발, 보전 이런 것들을 한 단어처럼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적극적 이용인 개발의 측면에 있는 법. 요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가 도시 개발법이라는 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은 첫 번째 아무것도 없던 데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 요게 개발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원래 있는데 이게 좀 비실비실한 거죠. 해서 이걸 예쁘게 고쳐 쓰는 거. 요게 개발이다.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 개발이었죠? 개발이라는 건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 개발이라고 했습니까? 이 도시개발법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라고 했죠. 신도시 만드는 법.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뉴스에 나오는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입니다. 해운대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도시개발법이 적용이 됩니다. 양산, 김해 같은 데 신도시 만들죠. 이럴 때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해서 이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라는 건 여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정하는 거. 여기까지가 개발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개발법을 통해서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고 나서 이 택지를 분양을 하면은 건설업자들이 이 택지를 분양받아서 아파트도 짓고 빌딩도 짓고 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드는 거. 요게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 즉 신도시 만드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은.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거는 그러면은 개발법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라면 정비법은 바로 요거. 원래 뭐가 있는데 이게 비실비실한 거죠. 이걸 예쁘게 고쳐 쓰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거제 2구역 한참 아파트 짓고 있죠. 여러분들 저쪽에 삼익비치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요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토지에 관한 공법에서 먼저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뒤에 이용을 하는데 적극적 이용의 측면에 있는 법이 두 가지. 도시개발법이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보전의 측면에 있는 법이 바로 농지법입니다. 작년 초에 이 농지법이 엄청 문제가 됐었죠. LH 사태. LH가 신도시 만드는 데다가 몰래 정보 빼돌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농사 짓고 나무 심고 왕 버들나무 이런 거 심어놓고 했던 게 바로 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사저 양산에 있죠. 그 양산에 보면은 사저 부지의 일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지를 취득할 때
이런 각종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막 싸움 붙었던 거. 바로 이 농지법.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왜 규제를 하냐면 농지라는 건 보시다시피 소극적이요. 즉 개발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전을 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 농지는 우리가 쓰고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쓰고 잘 보존을 해서 후대에다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무분별하게 막 개발을 해버리면은 농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걸 잘 보존을 하자라는 겁니다. 식량 주권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뭐 쌀값이 떨어져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매수해주고 이런다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해줘요. 그런 돈을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국민들한테 막 재난 지원금 10만 원씩 뿌려주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농민들을 보호해야죠. 지금은 쌀이 엄청 싸죠. 그러니까 뭐 쌀이 남아도니까 그거 가지고 뻥튀기도 만들고 이렇게 막 하는데 누룽지도 만들고 하는데 만약에 농지를 보존을 못 해가지고 이게 싹 다 없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쌀을 먹기가 엄청 힘들 겁니다. 진짜 부자들만 밥을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식량 주권을 뺏겨버리니까. 지금에야 뭐 미국에서 쌀을 사게 서 올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아무도 안 지으면 그때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쌀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당연히 보호해줘요. 당연히.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농지는 잘 보존을 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아무나 취득할 수 없고 이 농지를 잘 보존할 사람, 그 사람들만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농지증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토지에 관한 공법 4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률 명칭들이 좀 긴 게 있으니까 이걸 이제 앞으로 줄여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는 줄여서 국계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는 국계법이라고 읽겠습니다. 요걸.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그냥 개발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긴 한데 일단 저는 개발법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요거 정비법이라고 읽겠습니다. 정비법. 그 다음에 농지법은 그냥 농지법. 그래서 토지에 관한 공법에는 이렇게 4가지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는 법률이 6개 있다라고 했죠. 그 6개의 법률 중에 2개 남아있는 게 이제 건물에 관한 공법입니다. 건물에 관한 공법. 그래서 건물에 관한 공법에는 첫 번째 건축법, 그 다음에 2번째는 주택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물에 관해서는 요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아니면은 그 건물을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때 적용되는 법이 바로 건축법. 그래서 건물 어떻게 짓고 건물 지을 때는 허가 누구한테 받고 그 다음에 건물 다 짓고 나서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대지는 어디에 접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건물에 이런 것들.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토지에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에 출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뭐라 부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맹지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것들 눈먼 땅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이 도로는 폭이 몇 미터 이상이 되고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되고 이런 것들 건물 어디서부터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암기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몇 미터를 접해야 되고 폭은 몇 미터 이상이 되고 건물의 높이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는 허가받고 면면적 이상일 때는 면면적이 몇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신고하고 이런 것들 막 쭉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건축법이나 주택법 이런 데는 암기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기사항들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법의 특성상.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에는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데 요 주택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뭐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 하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주거의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재산 증식, 뭐 투기라든지 투자의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주택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건축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들을 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는 분양가 상한제,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 주택법.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도 엄청 자주 됩니다. 그 이제 그 정부의 주거 정책에 따라서 개정이 자주 되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에 따라서 개정이 자주 되는 법이 바로 이 주택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정이 덜한 게 국계법이라든지 개발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축법은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니까 역시 상대적으로 변동이 덜한데 이거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뭐 하는 법이라고 했죠? 재개발 재건축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개정도 엄청 자주 합니다. 주택법도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개정도 엄청 자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개정이 잦은 법. 그다음에 뭐 1차 과목들 부동산 학개론이라든지 민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2차 과목들 특히나 세법, 공법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매해 1년 중에도 몇 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끝까지 이제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개정 사항들은 제가 뭐 그때그때 개정될 때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끔 카페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뭐 개정됐다던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도 새벽 5시까지 지금 책 쓰다 왔는데 지금 잠이 안 깨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정 사항을 다 알고는 있는데 그걸 개정될 때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지나가지고 한 7월 달이나 이럴 때 개정 사항들은 묶어서 한번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개정 사항들은 뭐 책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치기 직전에 이럴 때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6개의 법률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는 6개의 법률이 존재를 하는데 그 6개의 법률이 크게 나누면은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그리고 토지에 관한 공법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국계법. 그래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용에 관한 법이 적극적 이용이랑 소극적 이용으로 나뉘는데 적극적 이용에 관한 법이 두 가지. 도시개발법이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서 도시개발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 했죠? 신도시 만드는 거. 그래서 신도시 만들 때 그 택지를 조성하는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그 전 단계인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게 바로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오래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습니다. 럭키 아파트, 상위피치 이런 것들 그런 노후 불량 건축물을 예쁘게 고쳐 쓰는 것,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된 법이 정비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의 측면에 있는 법이 바로 농지법. 해서 이 농지는 잘 보전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들을 합니다. 이게 토지에 관한 공법 4가지.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공법인 건축법이랑 주택법으로 구분을 되는데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 바로 건축법. 그 다음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건축법이랑 주택법을 구별하는 기준은 자, 건축법에서는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라는 거예요. 건축 허가. 건축 허가는 몇 번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 짓는다. 근데 주택법에서 자, 이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여러 개 짓는 겁니다. 이런 것들 지을 때는 이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허가라는 걸 받고 건물 지으면 되는데 주택법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지을 때 내지는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고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지금 내가 짓는 건물의 개수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허가는 29개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은 30개 이상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 과정 보죠. 그럼 여기 내가 25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25세대의 다세대 주택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개 이상입니까? 29개 이하입니까? 29개 이하죠. 이럴 때는 건축 허가를 받을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까요? 건축 허가에 대해서. 오케이. 근데 내가 뭐 좀 쉽게 해볼까? 2000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29개 이하입니까? 30개 이상입니까? 30개 이상이죠. 그러면은 건축 허가 받을까요? 사업계획 승인 받을까요?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내가 25세대의 다세대 주택 아니면은 우리 학원 건물 지었다고 그죠? 서면에다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을 하나 세운 겁니다. 오케이. 빌딩 하나 세워가지고 요 내가 다 쓰긴 그래서 한 1층, 2층 요거는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주 갑이 1층이랑 2층을 팔 때 매수인 을한테 계약을 체결하는데 을은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돈. 2달 전에 똑같이 했는데 허가받아 지어진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돈 가지고 있으면 돈. 대금을 지급하면 갑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아서 내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축 아파트 온천 4구역이 얼마 전에 일반 분양분을 했던 거 알고 있는데 자 온천 4구역에 레미안 짓고 있죠. 아 어디인지 모르시나? 그 허심청 뒤에 거기가 온천 4구역, 미남 로타리가 온천 2구역, 그 다음에 사직운동장 옆에가 거제 2구역 이렇게 우리 동네 우리 인근에 있는 그런 정비구역들은 몇 개 알아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그런 데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 온천 4구역에다가 일반 분양할 때 내가 그 분양받고 싶을 때 돈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돈 말고 뭐가 필요하죠?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부르는 거. 즉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이런 아파트들은 그냥 개인 간에 사고 팔고 하는 게 안 됩니다. 신축한 건. 그러니까 신축한 그런 레미안들을 분양할 때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공급 절차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먼저 일간신문 등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우리 아파트 분양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분양 공고를 보겠죠. 그 분양 공고 같은 게 보면은 일간신문 같은데 엄청 작은 글자로 막 깨알같이 써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분양 공고입니다. 그걸 보고 그 아파트 관심이 생기면은 그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나는 이제 어딜 가보죠?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막 구조도 보고 마감 재료도 보고 나오는데 물티슈 이만큼 막 챙겨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청약 홈에 가서 청약을 넣는 거죠.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공급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은 여기 사업계획 승인받아 지어진 이 주택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은 뭐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이랑은 관계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건물들은 주택법에 따른 공급 규제들,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규제들이 다 따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함부로 지어서 팔 수도 없고 각종 주택법상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 특별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그게 바로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짓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은 자 뭐 30개 안팎의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면은 괜히 한 30개 넘겨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보다는 건축 허가를 받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순간 각종 규제들이 엄청난 규제들이 다 따라붙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허가를 받기 위해서 30개 안팎으로 지을 때는 일부러 29개 이하로 이렇게 짓습니다. 29개 이하로. 그렇게 지어야 사고 팔기도 편하고 각종 규제를 피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건축법이랑 주택법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일부러 우리 시험은 뭐 1차, 2차로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는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이죠. 그리고 각 과목마다 40문제씩 출제가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아마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상담하면서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뭐 크게 이제 6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 과목마다 4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40문제씩 출제가 되고 배점은 만점이니까 한 문제당 얼마죠? 2.5점. 우리는 뭐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이 2.5점씩입니다.
2.5점씩. 이렇게 고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공시법이랑 세법은 합해서 40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부동산 공법은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는 이렇게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6개의 법률마다 각각 출제 비중을 보면은 국계법은 총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 그 다음에 개발법은 6문제. 그 다음에 지웠는데 정비법도 6문제. 그 다음에 농지법은 또 지웠네. 농지법은 2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이렇게 하면 총 40문제가 나옵니다. 총 40문제. 이렇게 해서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6개의 법률마다 각각 출제 비중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합하면은 총 40문제. 그래서 국계법 총 12문제, 개발법이랑 정비법은 각각 6문제, 농지법 2문제, 그다음에 건축법이랑 주택법 7문제씩. 요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계법 안에서 12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그런 것들은 이제 바뀌는 거지만 각각의 법률마다 출제되는 비중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딱 보기에도 어떤 법이 제일 중요하죠? 국계법. 40문제 중에 12문제니까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한 30%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부동산 공법 안에 있는 나머지 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계법에서 쓰는 용어들, 개념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나머지 법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거는 제가 혹시나 공부 방법 같은 게 궁금하다 하시면은 11월 가정 맨 첫 번째 시간 그런 때 제가 잔소리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2차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을 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만약에 이제 내가 올해 1차랑 2차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하시면은 일단은 1차 과목 공부하셔야 됩니다. 1차 과목. 1차 과목에서 민법이랑 학계론 이런 것들 먼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2차 과목으로 수업을 하는데도 1차 과목을 공부하라는 건 1차 과목을 해야 여름이 지나도 저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과목이 안 되면은 여름이 지나면 여기서 한 절반이 쑥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7월, 5월, 7월 달, 6월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치실 겁니다. 이제 한 3월이나 4월 정도부터 모의고사를 치게 될 텐데 6월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아직까지 1차 점수가 막 40점 꽈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불안해서 7월 달부터는 2차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1차도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나보다 막 1차 점수가 더 잘 나오는 사람도 아 이거 2차까지 같이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막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쟤는 1차 점수가 60점 가까이 나오는데도 포기를 하는데 나같이 꽈락 근처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포기를 해야겠네 하면서 쑥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차를 어느 정도 합격 점수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좀 빠른 시점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올 한 해 시험을 끝내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시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래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합격 확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내셔야 해요, 빨리. 그리고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학원비 뭐 얼마 안 하죠, 솔직히. 뭐 평생 가지는 자격증인데 수능 학원들 애들 보니까 제 선후배 그 수학학원, 영어학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들인데 수학학원, 영어학원 거기 보니까 애들은 뭐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넘게 내던데. 그리고 특히나 저쪽에 동래나 사직동 여기 학원 많죠. 사직동 그쪽은 사직동 해운대가 단가가 제일 세고 이 동네마다 학원 그 단가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가 제일 세고 사직동이 그 다음에 제가 동네를 비하하는 거 아는데 구포, 사상 이런 데는 좀 쌉니다. 여기 학원비가. 그래 싸도 한 과목에 한 10몇만 원, 제일 싼 데가 10몇만 원, 20만 원 한 달에. 근데 우리는 1년 내도록 따지면 한 100몇만 원 정도 합니까? 저는 그 얼마 내신지 모르겠는데 옆에 큰 회사 저기는 뭐 200만 원도 넘게 받던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 해도 한 달로 따져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시험에 오랫동안 떨어져 봐서 아는데 시험에 오랫동안 떨어지면 제일 아까운 게 시간입니다. 이건 다시 뭐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은 벌면 되는데 시간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나머지 다른 걸 해서 벌 수 있는 돈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다니면은 시간이랑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벌 수 있는 돈 이걸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짧은 기간 안에 합격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수험생이라는 직업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의무적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잠을 훨씬 더 덜 잡니다. 그리고 가끔씩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강의실에서 시험을 안 치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는 이렇게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6개의 법률로. 그래서 우리 앞으로 6개의 법률을 하나씩 하나씩 배울 건데 일단 1, 2월 달에는 국계법 위주로 강의를 하고 1, 2월 달에는 제가 국계법이랑 그 다음에 개발법, 그 다음에 건축법들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이랑 주택법은 3, 4월 달로 미룰 겁니다. 뭐 내용을 아예 안 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들만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3, 4월 달에는 제가 9주를 쓰든 10주를 쓰든 아마 다 써가지고 어떻게든 기본서 끝내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남은 5, 6월 달에 요 배운 것들 1, 2, 3, 4월 달에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 과정은 끝내고 그 뒤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만 해가지고 이런 책만 읽어가지고는 점수를 받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문제를 풀어야 되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문제 푸는 요령도 익히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일단 7월 이후에 5월 달부터 아마 우리는 기출 문제를 풀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문제는 기출 문제. 만약에 내가 문제가 너무 풀고 싶다. 이상한 거 풀지 마시고 기출 문제 푸십시오. 기출 문제. 제발 막 이상한데 어디 그 찌라시 같은 자료 같은 거 좀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니까 학원에서 나눠드리는 자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른 책 보지 마시고 만약에 좀 내가 혹시나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해가지고 문제를 좀 빨리 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한 3월 정도? 3월 말 정도 되면은 3월 말 정도 되면은 큰 회사들에서 기출 문제집을 요거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쯤 돼가지고 기출문제 사셔가지고 기출문제부터 보면 됩니다. 다른 문제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문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기출문제보다 못 만듭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고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일찍 접하고 싶다 하시면 기출문제 3월 중순 후반 정도 되면 기출문제집이 나올 건데 그때 그거보다 더 먼저 풀고 싶다. 큐넷에 들어가시면은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 들어가고 뭐 자료실에 큐넷에 들어가가지고 공인중개사라는 그 자격증 그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지금까지 쳤던 모든 기출 문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푸시면 됩니다. 너무 옛날 거 풀 필요 없고 5년 안쪽으로. 근데 아마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 2월 수업 들어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릴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기출 문제. 다른 이상한 문제 푸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 그 각종 사이트들 올라가면 이상한 자료들 올라오는데 그 뭐 하나도 좋은 거 아니고 대부분이 기출 문제를 활용한 거니까 기출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 과목 중에는 1차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만약에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초반에는 요거 국계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국계법이 안 되면은 뒤에 법들은 다 어렵습니다. 근데 국계법을 이해를 하고 나면 뒤에 법들이 쉬운 건 아니지만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초반에는 국계법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 안에는 6개의 법률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공법 배우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좀 확인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